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지내셨던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친인물부터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은 어당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입니다. 어당팔이 무슨 뜻이에요? 어수룩하지만 당수가 8단이라는 뜻이죠. 예.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수장이어서 제가 억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원 당규 개정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여론 수렴을 분명히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조기 전당대회, 그러니까 소위 6말 7초에 하라는 주장에 사실상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을 때 굉장히 옛날 사람이 와서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황우여 위원장이 무슨 쇄신이나 혁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시각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어당팔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가 제한적이지만은 그 안에 할 수 있는 쇄신은 하겠다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전당대회 룰을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쪽으로 고치는 것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이번 주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게 전당대회 룰도 바꾸고 전당대회도 조금 늦추고 뭐 이럴 그 가능성들을 펼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내에서는 당장 막 비판이 나오네요. 비판이 나오는데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같은 인터뷰에서 원래 당이라는 것은 시끌벅적한 거다.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얘기하도록 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선택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에서 어당팔의 진면목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이원모 신임 공직기관 비서관 뽑아봤는데요. 예. 일단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텁구나. 수개월 전에 이제 인사비서관직이었고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뭐 언론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뭐 가족 간에도 대통령 부부와도 가깝다고 하고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뜬 인물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꼽아봤습니다. 네. 총선에 나가기 위해 대통령실을 떠났던 분들 가운데 총선에 못 나가거나 낙선한 후에 다시 대통령실로 가는 분들이 좀 생기죠? 예, 언론에 따르면 한 6분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뭐 정진석 뭐 비서실장도 마찬가지 케이스기도 하고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건 아무래도 주기한 민생특보가 비례에서 후순위로 이제 밀리면서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이제 용산으로 입성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누굽니까? 네, 심평 변호사입니다. 왜요? 심평 변호사가 이제 여권의 마치 스피커 또 뭐 대통령의 멘토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이은 많은 발언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 쏟아내고 계신데 점점 이렇게 신뢰성이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중앙과 지방에 걸쳐서 아주 방대한 조직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심평 변호사의 얘기가 점점 정치권에서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고 지금 이번 주 내내 많은 정치평론가들도 심평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런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의 주장이 논박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특히나 이번 주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반박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전 그 언론에서 자꾸만 심평 변호사를 찾아가고 윤 대통령의 멘토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언론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기류를 비교적 잘 아시는 분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제 뭐 멘토 역할을 초반에 자임하기도 하고 자처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의지했던 건 뭐 사실일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런 길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이게 사실상 뭐 자가 발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자가 발전을 왜 언론이 이게 따라가 주냐 이 말이죠. 저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금주의 진인물 장유민 변호사. 저는 이철규 의원을 꼽아봤는데요. 예. 사실 원내대표직을 이제 희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여러 사정상 낙마하게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이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나한테 내 앞에서는 나오라고 했으면서 그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나를 직격하고 저격하더라. 이랬을 때 배현진 의원입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묻지 말란 취지로 얘기를 해서 약간 여운을 남겼단 말이에요. 배현진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 수행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녹취를 공개를 네, 했더라고요. 네.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자기 그런 적 없다는 거죠. 네, 난 나오지 말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나라고 했더니 이철규 의원도 더는 말을 섞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에 참전한 인물이 박정훈 당선인이 아까 출연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에. 너 나 알아?라고 이철규 의원이 나한테 대단히 불쾌하게 모멸적으로 언급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또 다시 밝혀서 이게 여진이 가라앉은 듯하고 추경호 의원으로 이제 원내대표도 선출이 됐는데 묘한 여진이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박정훈 당선인이 뭐 밝혔어요. 또 어제 SNS에 글을 썼다라고 네.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3월 달에 네. 그때 이제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한 나가시라 하고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덕담 형식으로 라고 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마치 총선이 그 참패로 끝난 뒤에도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알려진 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좌우간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뜻이 좀 있었던 것다가 접으면서 그 접게 된 과정에 대한 말이 이렇게 저렇게 일파만파를 친 것 그걸 이제 꼽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정리해봤고 아무래도 구 대통령의 기자회견 평가부터 해야 되겠죠? 자, 평가해보세요. 우리 손경훈 변호사. 늦게라도 이런 기자회견을 하셔서 다행이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정도 하실 거면 진작 좀 하시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에 관해서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써가면서 그 사과의 뜻을 밝히셨고 또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기겠다. 이런 것도 분명하게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어제 뭐 청계천도 가고 영천시장도 가고 하셨던데 더 민생에 집중하고 또 국민의 그 민의를 겸허하게 듣고 그런 변화의 노력이 주목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 변호사. 요즘 이걸 뭐 점수로 몇 점 뭐 이렇게 많이들 물으시던데 한 평론가는 마이너스 5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저는 좀 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점수를 그렇다고 대단히 높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70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 저는 대통령이 열린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해요. 종전에 기자회견 취임 100일 이후에는 전혀 없었기도 하고 근데 정치, 경제, 사회 파트를 나눠서 기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증문즉답을 했다는 건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내용이고 사과를 하셨다면 사과라는 이런 단어가 대통령 육성을 통해서는 사실상 처음 나온 거니까요. 그렇다면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과의 방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인데 그렇다면 특검과 관련해서 최소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뭐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도 없었습니다. 치열한 수사가 있었지만 그리고 사실상 나를 겨냥한 수사가 있었지만 뭐가 나온 게 없었다라고 해서 뭔가 국민 여론과는 국민 눈높이와는 좀 동떨어진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제 취임 2년 맞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2년 지지율이 가장 최하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총선에서도 이제 참패한 결과가 나왔으면 뭔가 좀 획기적인 카드, 변화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런 획기적 변화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가 대체적인 평가 아니에요? 성 변호사? 그런데요. 제가 그런 표현을 즐겨 씁니다만 이 지지율이나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 원인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비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파서 입원을 하면 그 원인은 오랫동안 보통 쌓인 것이거든요. 평소에 식사 불규칙하게 하고 운동 안 하고 뭐 수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 게 2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지금 그 갤럽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비책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해야죠. 특히나 경제와 민생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어차피 상존하고 있는 쟁점인
이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그냥 전격적으로 좋다 그냥 특검에 그건 맡겨버리고 야당하고는 민생을 위주로 좀 협치하겠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둘로 나눠서 봐야죠. 명품백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여사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특검을 하기가 어려울 거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었고 특히나 마지막 1년 2개월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기소를 할 사안이었으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까 항소심이 끝나면은 이제 사실심이 끝나는 거니까 검찰이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군인에 관련된 문제고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에 충실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바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공수처는 수사에 손 떼라는 거예요.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지난주에 불렀다가 불충분해서 한 번 또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200쪽이나 되는 질문지를 준비해놨고 공수처가 이 사안을 지금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일 잘 압니다. 만약에 이걸 표지를 가리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갑자기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면은 오히려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속도를 내서 잘 하고 있는데 왜 회방 놓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받을 수 없다. 대통령도 뭐 수사 결과를 보고 미기나면 내가 특검하겠다고 하겠다. 라고 하니까요.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대통령께서 치열한 수사가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수사팀이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대선이 임박해가지고 수사에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라는 게 그 당시 검찰 수사팀 이야기입니다. 치열한 수사가 있다면요. 최소한 한 번은 불렀어야죠. 왜냐하면 이른바 쩐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기소됐습니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한 쩐주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소환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서면 조사를 하고 그걸로 소환을 가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따르면 소환 조사를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말하는 치열한 수사는 아닙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나와서 조사 받으셨어야죠. 그런 게 공백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특검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백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처벌 규정 없습니다.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인 배우자, 여기서 대통령을 말합니다. 인지하고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없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고발장 접수됐지만 수개월 그냥 묵혀놨었죠. 총선 이후가 하나의 변수가 돼서 지금 조사하겠다는 부분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수사 속도 내지 않으면 또다시 이 부분까지 넣어서 특검하자는 여론 아마 불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상병과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 좀 아쉬운데 기자가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수사와 관련해서 입건을 8명하고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경로했다고 들었다. 이 부분 사실이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최상병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국방부 장관한테 질책했다는 취지로 사실상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이 기자가 듣고 싶어했던 국민들이 듣고 싶어했던 대답은 최소한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의원 재부의되면 찬성표 던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론에 대통령께서 좀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거부권은 예정된 것 같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그죠? 공표하셨다고 재의결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10몇 사람이 그렇습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이번 국회에서 어렵겠죠? 17분, 그러니까 17명의 의원이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당론 채택이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마 낙선자가 50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8명의 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건 진짜 장담할 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재부의를 했는데 이게 가결이 되면 대통령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좌우간에 아무튼 이 두 특검이 전국에 꽉 어떤 그 틀어막혀서 뭐 여야 간에 무슨 뭐 민생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국회 문 열어도 이제 바로 이걸로 공방이 시작될 그래서 거라고요. 민주당은 지금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는데 또 이 특검 관련해서 무슨 농성을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법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농성을 해서 쟁점할 일인가? 왠지 과거 소수당 시대의 멘탈리티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농성은 거부권 하지 말라는 농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잠깐만 덧붙이면은 소환조사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이걸 서면 조사를 하고 넘어가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명품백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보강을 했잖아요. 그 범죄수의 관수부, 예. 반부패 수사 3부, 공정거래수사부 이런 데서 다 검사들 파견해서 대대적인 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아마 명품백도 그렇고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마 검찰에 직접 나와서 조사는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야당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고 국민도 그걸로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인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론이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이 제2 요구가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또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뭐 제2 요구를 하기도 어려울 텐데 굉장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수사에 의지가 있다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를 스톱하고 특별검사에게 이관해서 한 달 이상 수사가 정지되게 하는 것도 또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공수처 이종석 전 장관이 한국에 귀국했을 때도 왜 나 안 부르느냐 했을 때 수사가 무르익지 않아서 못 부른다고 했었어요. 압수수색한 거 디지털 그렇습니다. 포렌식이 안 됐다는 거 그랬죠. 아니에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공수처 수사 믿을 수 있냐라고 그랬습니다. 통신 보존 시한이 1년입니다. 휴대전화 뭐 여러 가지 기기와 관련해서 지금 7월 정도에 전에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요. 증거를 제대로 입수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사건에 관계된 인물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국방부 장관, 뭐 공직기강 비서관 등등해서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이 쫙 나왔고 예. 통화기록 확보는 그러니까 통신기록의 확보는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가 수사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영장 받아서 통화 내역 같은 거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됐을 리는 없다.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가 작년 9월 5일에 고발을 했으니까요. 올해 5월이면은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죠. 그 사이에 필요한 영장 다 신청하고 영장 받아서 확보했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좀 큰 틀에서 보면 총선 끝나고 나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느냐, 여야 관계에는 어떤 달라짐이 있을까, 이게 이제 큰 그 관심사였는데 안 만나시던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이게 뭔가 변화의 조짐이네, 시작이네라고 이렇게 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남에서도 무슨 딱 부러지는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오랫동안 안 하던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결과도 과거의 태도와 크게 변화가 좀 없는 것 같고 기존 전국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몇몇 특검법에 대한 인식도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총선 결과까지 이렇게 나온 마당에 이 여러 가지 특검법 등등을 안 했던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결국 총선이 끝나고 뭔가 좀 대통령도 정부도 변화하면서 여야 관계도 달라지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상황 같은 게 현재까지 시점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안 달라질 거라는 거의 그냥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환자가 지금 진단을 받고 네. 입원을 해서 이제 막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운동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 그런데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죠. 안 하던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 500m 뛰면 숨이 찬 거예요. 근데 계속 꾸준히 운동하면 1km도 뛰고 2km도 뛰고 나중에 5km, 10km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축동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간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안산분기점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더 가서는 서해대교
30km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청담대교 부근에서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가 막혀 있어서 군자교부터 지나는 데만 15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지내셨던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요. 뜨인물 진인물을 두 사람이서 두 명씩 꼽으니까 4명인데 모두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는 이제 야권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아직은 의원이죠. 이미 지난 총선 때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다라고 이번 주에 밝혔습니다. 금주에 한마디로 꼽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 제3당이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의 윤리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로 인해서 얼마나 그 직무 윤리 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까? 특히나 3년 동안 그 코인 거래액이 무려 1,118억 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중에서는 국회 상임위 그 회의 도중에 거래한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 그 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까지 받았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을 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정치를 너무나 우습게, 그리고 유권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금주의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그 대통령의 전언 형식으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대 불편할 만한 인물은 배제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거는 뭐 민주당에도 충격파를 줬지만 국민의힘의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끌어냈던 것 같고요. 네. 영수회담의 후일담 비슷하게 두 교수가 한국일보 사옥까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뭐랄까 이례적이에요. 부적절하기도 하고요. 그걸 오픈하는 과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함성득, 임혁백 두 분이 각각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 중에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도 했다라고 예. 소개가 되면서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많이 쳐졌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함성득, 임혁백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 네, 저도 그 한국일보 기사를 보긴 했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100% 다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가미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자, 우리가 대통령은 외부에 있는 민간인으로부터 얼마든지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나십시오. 할 수는 있겠죠. 함성득 교수는 고려대에 재직하고 계실 때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학의 권위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불러서 의견을 듣든 아니면 전화로 의견을 듣든 들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또 과거에 이웃 사촌으로 그렇죠.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함성득 교수가 또 임혁백 교수하고 같은 고려대에 재직을 했으니 예. 그러면은 내가 임혁백 교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혹은 내가 임혁백 교수한테 좀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렇습니다.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치 이 두 분이 공식 라인을 다 배제하고 비선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떤 비선으로 작동해서 본인들이 그 영수회담에 대한 협의를 다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자기 포장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요. 합리적인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로 그 민주당의 총리를 추천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애초부터 받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점 정부로서 권력을 나눠 갖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거는 수많은 평론가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예. 대통령이 그런 수준의 제안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사는 원래 패키지로 묶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어떤 대통령실의 인선이 그 야당의 적대적인 쪽으로 공격적인 쪽으로 가면 총리가 낙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래부터 하기가 어려운 거고 따라서 야당에 대한 협상 카드가 되질 않아요. 함성득, 임혁백 두 분도 그런 걸 설마 이해를 못했겠나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임혁백 교수의 위상입니다.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할 때 실제로는 힘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걸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박용진 의원에게 하위 10% 통보를 할 때 예, 예. 박용진 의원이 임혁백 공관위원장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통보만 합니다. 그게 임혁백 교수의 민주당에서의 위상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움직일 수 있어야 무슨 비선 라인으로 작동할 건데 그게 어떻게 비선 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윤 변호사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일단 말씀해보세요. 가공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발화자가 대통령이에요. 함부로 친하면 친할수록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우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거짓으로 꾸며내서 이야기할 동인이 없어요. 이 두 분한테. 그리고 본인들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도 이게 날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장이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줄기와 관련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일단 어렵고 그리고 또 왜 퍼즐이 맞냐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인식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때로는 지지층도 배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못했던 건 지지층과 참모 일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게 또 심평 변호사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한 인식도 그 전에 전원 형식으로 드러났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대통령이 또 한번 확인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 많이들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뭔가 장애가 될 만한 사람, 최근까지도 겨뤘던 사람이 바로 환기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인선에는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라는 거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비선을 통해서 이런 영수회담을 조율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그 대통령의 인식도 국민의힘의 지지층,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도 갤럽 조사 다뤘잖아요. 24%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수치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굳건한 20에서 한 30% 왔다 갔다 하는 지지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균열이 생길 수 있겠다. 이 보도와 이 대통령의 말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비선 논란에 대해서 송영훈 변호사, 장윤 변호사의 좀 서로 엇갈리는 해석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어린이날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항상 뭐 대통령 부인이 같이 하는 게 관례였는데 거기도 이제 모습을 안 나타냈고 반대로 이제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오래간만에 그런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서 좀 대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했지 대통령 배우자를 선출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물론 이제 정상회담과 같은 어떤 외교적인 행사에서는 국제 관례로 의전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대통령 배우자 즉 영부인의 역할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국내 행사는요. 우리가 대통령실 의전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손명순 여사처럼 굉장히 조용한 내조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 배우자가 꼭 국내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문제인가 싶고 오히려 역할이 최소화되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온 외국 정상 그 부인하고의 그 함께한 행사도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그건 외교상 좀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건 좀. 뭐 공개 여부는 항상 상대 국가와 조율을 하기 때문에 상대 국가가 양해하고 동의한 것이라면 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언제까지고 이제 정상 외교에서도 역할을 공개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면 그건 곤란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시점에 이게 수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도 해소를 하고 매듭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식석상의 모습을 안 나타낼 수 있을지 이건 국민들한테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용한 내조 하셨던 종전의 영부인들도 을의 모습을 드러냈던 어린이날 행사 등에까지 뭐 모습을 감추진 않으셨거든요. 예. 그리고 루마니아 대통령의 영부인과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이거 외교 결례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방한을 한 정상까지 이 공식석상에서 브리핑이 있지도 못하고 사진조차 공개가 못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거나 지속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수사가 있는 거고 의혹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놓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 직제가 또 개편되고 있는 와중이니까 제2부속실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조적으로 그럼 여사를 보좌할 수 있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부속실 같은 그 부활의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필요하고.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이부속실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할 바에는 한 번에 싹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그 이부속실 부활을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신 부분, 그게 좀 아쉽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공식 행보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뭐 행사에 공개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혜경 씨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 중에 있고, 이 수사는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공개하면서 이미 나왔습니다. 조명현 씨라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김혜경 씨도 상당한 수준의 자숙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모습은 글쎄요,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장 변호사도 한 말씀 하셔야죠. 예, 동의되지는 않고요. 이게 예. 인천 계양구 현역 의원이잖아요. 지역구 의원이고 거기 지역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에 동반한 겁니다. 그리고 총선 과정 중에도 배우자로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할 행보도 못한다는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아까 이제 어당팔이라는 별명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하면서 전당대회 얘기 잠깐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얘기가 여기저기 이제 뭐 수군수군에서 웅성웅성 수준까지로 올라와 있는 단계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수군수군이 아니라 웅성웅성이죠. 그 정치는 확실히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뭐 여러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메아쿨파, 내 탓이다라고 했으면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간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호명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링 아래에 내려가 있는데 계속 때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정론도 있고 결집도 있고 향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자중질환이고, 뭐 용산 눈치를 본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뭐 여러 이제 자분과 분열 같은 게 아직 완전히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빈자리가 커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를 잘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렇기도 그럼요. 하고요. 결과가 참패인데 예. 뭘 잘 치렀다고 할 수 근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원들이 이렇게 열화와 같이 소환을 하는가? 다른 사람이 없어서죠. 그렇죠. 대안이 없고 이걸 대체제가 사실 없어서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 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에 과연 좋을 것인가는 솔직히 의문이지만 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안 나올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낮아지고 있다. 예, 이를테면 위드훈이라고 해서 팬카페에 이 팬들이 5만 명이 넘었다는 건 상당한 수치인 거거든요. 과거에 정말 노사모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측면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건 전당대회를 한번 스킵하고 넘어가자 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전당대회 룰도 그리고 이 시기도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6말 7초 이야기하다가 뭐 민주당과의 같이 스케줄을 맞출 필요도 있으니까 좀 미루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정치적인 공간이 더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찰하고 공부하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높아지고 듭니다. 있다. 네. 송영훈 변호사도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데 동의하세요?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뷰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욕정이 풍부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나무가 고여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물론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야구로 치면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지금 9회까지 공 150개 던졌기 때문에 2차전에 바로 등판할 수는 좀 어려울 것이다. 등판하기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등판하게 되면 나중에 어깨가 탈이 나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당원 지지자들 호명이 있게 되면 본인도 과거에 우리 정치사에서 큰 선거에 패배한 정치인들이 복귀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 사이클을 눈여겨볼 거예요. 1992년에 김대중 총재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정계 복귀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97년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 총재는 8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송파에서 보궐선거에 나왔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2017년 대선에 패하고 한 달 만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텀이 짧아지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뭐 그렇습니다. 있죠. 거의 한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보궐선거에 나왔죠.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장도 아마 그런 걸 눈여겨볼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말했다. 그 다음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만약 등판을 하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맡았던 역할은 총선 시기에 전시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임기 중에 선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시사령관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당헌상 지방선거보다 더 이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을지도 사실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아직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시사령관이 아니고 평시의 수장인데 본인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지금 또 관심사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유미 변호사가 또 국민의힘 전체의 지금 리더십 부재다. 대안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신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만약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했으니까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과 다시 손잡고 화합하는 모습 쪽으로 갈까요?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며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뭐 이거는 이런 쪽으로 갈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저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살 길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요.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장에서도 연락 주고 받으셨냐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연락은 부담을 줄까 봐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식사 자리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전 위원장은요. 대통령 빼고 거의 다 만나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뭐 김은국 씨한테 감사 전화했고 이상민 의원, 김영주 의원 밥 먹고 오찬 뭐 회동하고 당직자들 만나고 비대위원들과 또 회동하고 근데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만나지 않고 있고 이게 하나의 또 메시지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마 복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왜 패배했을까? 왜 우리가 졌을까?와 관련해서 아마 본인의 책임도 일말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국민의힘에 와서 몸담은 지 그렇게 시기가 길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에 있다고 보는 진단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행보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의견에. 목요일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것이죠. 그렇다고 보여져요. 즉 공개적 초청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위원장도 이쯤 되면은 이제 대통령께 연락을 해서 그 식사 약속을 한번 잡아야죠.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네.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니까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차별화에 대한 생각이 없진 않을 겁니다. 한국의 그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늘 여당의 차기 주자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을 숙명처럼 그렇게 요구해 왔어요. 예. 그런데 그런 차별화도 좋은 차별화가 있고 나쁜 차별화가 있죠.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차별화는 밥을 먹고 안 먹고로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누구라도 만나면서 정치는 통 크게 폭넓게 하면서 정책이나 노선을 갖고 차별화를 해야죠. 그 2010년에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원안고수를 갖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차별화의 형태고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차별화를 한다. 저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미 변호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이제 그 노선을 굳힌 것 같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시점이 어쨌든 현 대통령의 임기가 딱 2년밖에 안 지나고 네. 절반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남은 3년이나 있는 상태에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립한다? 그게 좀 국정 운영상 가능할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너무 낮고요. 국민들 지지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고 그리고 건전한 당정 관계도 사실상 대통령이 굉장히 저는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이런 걸 다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지원하는 방향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나와서 당을 일사불란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의 탈당을 장기적으로는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리두기를 하는 여러 방편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힌다? 그러면 저는 진짜 정치적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가길 바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정부와 간다면 여당이 서로 각을 세우고 이러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은 만약에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차기 대선 주자로 더 급부상할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더 불리해진다. 예, 이재명 대표는 긴장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선 더 좋은 건 이번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서 엄호해주고 지원해주고 이걸 더 사실상 원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얘기는 당분간은 계속 하게 될 것 할 같아요. 수밖에 왜냐하면은 없죠. 할 수밖에 그 없죠. 경선의 시점과 경선 룰이 정해질 때까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공식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상태거든요. 예. 제가 한 위원장이면은 계속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룰과 시점이 정해질 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발표된 어떤 조사 같은 걸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차기 당권 대표로서의 그 지지율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전당대회 룰을 일반 여론조사를 30% 정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관계없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전당대회 당원 룰은 100% 해도 되고 네. 여론조사에 참여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전당대회 룰은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정말로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글쎄 그건 맞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결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인 거예요. 아직 근데 뭐 시점이라든 게 공식화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결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워낙에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까요. 이미 결심했는데 그러니까 뭐 연기를 좀 해달라는 걸 요청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뭐 전언도 나오고 했던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표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당팔 별명 황우여 위원장께서는 좋아하시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요. 이제 공적 영역에서 마지막 봉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 판단하지 않고 하긴 또 그렇게 했네요. 당의 재건 관점에서 의사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거두절미 각서라고였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지내셨던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이 부르는 사랑을 위하여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